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현행과 퇴행 사이입니다. 소설 제목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놓고 민주당 내 이견을 얘기해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조건으로 당시에 범여권 정당들과 연대를 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방 처리했었죠.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자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47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했습니다. 연대했던 소수 정당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 전당대회 때 거듭 반성을 표명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게 될 경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국민의힘에 비해서 비례의석을 대거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개념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놓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4%가 나온 지난달 30일 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대입해봤는데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게 될 경우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16석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준연동형의 경우에는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정당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서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의석은 줄어드는 이른바 캡을 씌운 구조인데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혼자 만들게 되면 21석가량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6석만 얻게 될 정도로 의석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론이냐 이상론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명계에서는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건 선거제 퇴행이라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신당 창당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현행 체제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게 된다면 비례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하면서 위성정당의 효과까지도 대신 낼 수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비례 인사들이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원내에 더 많이 입성하는 게 이 대표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도 되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명계 역시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친명계 세력 약화를 염두에 둔 주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현행과 퇴행 사이의 느낌표는 약속 파기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에는 국민에게 한 공개 약속보단 선거 승리라는 현실론이 더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뒤집은 전례가 있죠.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선거 운동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의 원희룡 활용법입니다. 네. 최 기자가 지난주에 이 야당의 한동훈 활용법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은 여당의 원희룡 활용법이네요.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때 이 내각 인사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이제 험지 출마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 장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여당에게
그렇게 험지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살펴보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선을 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은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이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보수 정당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향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반긴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패할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쓸 카드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셈이기도 한데 당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까?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이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나설 명분도 없는 상황인데 이 대표에게 오히려 원장관이 명분만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객공천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에 대한 반면 장해찬 최고위원은 계양을 지역이 김포공항과의 연계 문제 등 교통과 관련한 이슈가 많다면서 긍정 평가했는데 아직 지도부에서는 정확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희룡 장관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16대부터 18대까지 3선 의원으로 지낸 바가 있죠. 그런 만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역할을 다한 이후에 다음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여당의 원희룡 활용법의 느낌표는 결론은 수도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수도권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여야가 곧 내놓을 새로운 인재들도 수도권 민심을 향한 걸 텐데요. 새 인재가 됐든 원장관이 됐든 수도권에서의 활용법이 이번 총선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은 것 분명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